안녕하세요. 자동차 디자인 평론가 에라입니다. DL 시리즈 3편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DL은 디자인 랭귀지이며 총 2부작에 걸쳐 테슬라 디자인 랭귀지에 대해 분석해 볼까 합니다. 1부엔 3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자동차 디자인에서의 섹시함에 대해 논해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테슬라 디자인에서 섹시함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의 사상을 그가 영감받은 디자이너들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2부도 3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우하우스에 대해 심도 있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바우하우스의 역사와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요. 둘째, 바우하우스의 영향력과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바우하우스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Y를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섹시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모델 3 대신 모델 2여야 하지만 포드의 선점으로 우회를 해야 했죠. 언어 유희와 위트를 즐기는 일론 머스크에게 차라리 2 대신 3가 더 어울렸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섹시함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패신저 비이클 라인업에 섹시라는 이미지를 입히고자 모델명을 정했을까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세그먼트는 아마도 스포츠카일 겁니다. 아니, 스포츠카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타도 그랜저도 광고에 다이내믹, 스포티라는 단어가 넘쳐나는 이유는 스포츠카가 섹시하기 때문입니다. 섹시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흥분 그 자체입니다. 실내 공간이 넓고 연비가 좋으며 장고장이 없다고 해서 흥분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퍼포먼스만이 가슴 떨리게 하죠. 날카로운 핸들링은 기본이고 깜짝 놀랄만한 가속 성능도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만 갖춰도 충분히 흥분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디자인마저 섹시하다면 이미 그 차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공들여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려고 지갑을 열고 줄을 서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모델명을 섹시라고 지었던 열망 그대로 섹시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파이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41%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2020년 판매 1위를 차지했죠. 중국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량을 자랑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는 건 섹시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전혀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다시 한번 환기시키자면 라인업 이름 자체가 섹시이기 때문에 섹시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하튼 테슬라의 인기는 FSD OTA라는 신기술도 있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에 기댄 브랜드 가치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또 석유 재벌의 로비와 기존 내연기관과 정부와의 유착된 기득권 세력의 힘,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딜러십 관행으로 뭉쳐진 보수성에 대항하는 진보적 가치도 큰 힘을 발휘했겠죠. 과연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구매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매력으로 여겼는지가 궁금합니다. 구독자 수라도 많으면 카드로 설문지라도 돌려보겠지만 언더독의 환경이라 그럴 수가 없네요.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포츠카 디자인이 섹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비례가 있겠죠. 사람은 8등신, 9등신 이르면서 얼굴과 몸의 비례를 통해 섹시함의 기준을 삼곤 합니다. 또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은 이성에게 섹스 어필하기 좋은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입니다. 남자라면 떡 벌어진 어깨 라인 같은 게 있겠고 여자라면 당연히 S라인이죠. 자동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비례, 볼륨, 라인 이 세 가지가 섹시함의 기준이 됩니다. 스포츠카가 섹시한 원천적 이유는 로우 앤 와이드란 비례에 있습니다. 좁고 높은 비례는 7등신 이하의 신체와 같습니다. 인간은 워낙에 다양한지라 그런 신체의 섹시함을 느끼는 취향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드물죠. 로우 앤 와이드는 말 그대로 낮고 넓은 비례를 뜻합니다. 꽤 오래전에 모델 S를 시승하면서 캐딜락 CT6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모델 S의 노즈는 CT6에 비해 상당히 낮았죠. 엔진이 없고 부품이 30%나 적은 전기차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노즈를 한없이 낮췄습니다. 테슬라의 다운로드 그래픽들의 레이아웃이 내연기관의 스포츠 세단들과 별 차이 없었습니다. 포르쉐는 아예 로우어 그릴만 있는 전형적인 스포츠카 레이아웃이고 마세라티는 보편적인 세단 중에서 다운로드 그래픽이 가장 낮습니다. 와이드도 비교해볼까요? 테슬라 모델 S의 전폭은 1964mm입니다.
스포츠 세단의 매력을 한껏 품은 아우디 A7은 고작 1908mm죠. 실내 공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뽑는다는 현대 가문의 가장 큰 세단, 제네시스 G90의 전폭은 1915mm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1937mm죠. 제일 좁은 차가 1971mm인 페라리나 데아 모델 S보다 넓습니다. 테슬라 디자인의 섹시함은 로우 앤 와이드란 비례에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 섹시함을 불러일으키는 볼륨은 휀더와 헌치가 차지합니다. 볼륨 넘치는 헌치는 말 그대로 빵빵한 엉덩이를 만드는데 커다란 일조를 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사에 미니멀리즘 바람이 불던 1980년대도 직선을 가지고 헌치에 섹시함을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페라리 512 테스타로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테슬라 모델 S의 헌치는 온전히 볼륨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80년대 스타일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벤틀리도 동일한 표현이죠. 벤틀리 헌치는 볼륨에 엣지를 줘서 포멀한 스타일이 영국스럽습니다. 곡선으로 만들어진 볼륨이 한없이 관능적이라면 턱지고 각진 듯한 헌치의 표현 처리는 절제된 관능 같습니다. 라인은 프로파일에서 잘 드러나고 프로파일은 스타일을 정의하죠. 테슬라 전 모델들의 라인은 패스트백 프로파일을 추종합니다. 패스트백은 빠른이라는 패스트와 뒤란 백의 조합으로 빠르게 뒤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루프에서 트렁크 데크로 이어지는 라인이 하나의 연장선처럼 이어져 가파르다는 뜻이죠. 패스트백의 반대는 노치백입니다. 일반적인 세단 스타일이죠. 노치백의 트렁크 데크는 수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넓죠. 패스트백을 쓰는 이유는 롱노즈 숏데크를 위해서입니다. 롱노즈 숏데크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쿠페의 기본 비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엔진을 미드십에 얹기 전까지죠. 즉, 테슬라가 섹시해지기 위해선 패스트백을 무조건 써야 하는 거죠.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는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입니다. 집안의 조상이 독일인인가 봅니다. 미국 태생이지만 이름이 독일어죠. 홀츠하우젠이 성인데 독일 이름의 성은 대부분 직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홀츠가 나무고 하우젠은 살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무집에 사는 사람이 조상이었나 봅니다. 목수일 가능성이 높죠. 테슬라 전 모델의 블랙 컬러 인테리어에는 우드 트림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겠지만 이 우드 트림이 거슬립니다. 거대한 태블릿 PC 같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압권인 미래적인 디자인에서 우드 트림, 그것도 지루하게 단순한 결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방해한다랄까요? 알루미늄이나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중에서 선택이나 할 수 있게 하던지, 조상이 나무집에 사는 독일 사람이라서 티를 내는 건지 조금 아쉽습니다. 프란츠는 미국 ACCD를 졸업하고 다시 티를 냈습니다. 첫 커리어를 독일 폴크스바겐에서 시작하죠. 제이 메이스란 위대한 디자이너 밑에서 뉴 비틀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더 패터슨 오토모티브 뮤지엄에서 열린 퓨처 오브 더 오토모빌이란 2018년 인터뷰에서 그는 제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GM으로 옮긴 그는 세턴에선 스카이, 폰티악에선 솔스티스로 팔리던 로드스터 디자인을 담당했었는데요. 국내에도 GM 대회와 G2X란 이름으로 팔았죠. 짧은 오버행과 롱노즈 숏데크 미래에 인상 깊었던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츠다에서는 카브라 컨셉트를 마지막으로 테슬라로 이직합니다. 카브라 컨셉트의 경우 윈드실드가 썬루프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인데요. 이때의 컨셉이 테슬라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윈드실드와 썬루프가 구분 없이 전체가 유리처럼 보이죠. 이렇듯 그의 커리어는 섹시한 스포츠카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섹시함을 디자인에 구현하려 한 일론 머스크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졌겠죠? 당시 인터뷰에서 프란츠는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들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패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킨과 톰 포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킨은 범스터진을 런웨이에서 선보여 한 번에 주목을 끌었죠. 극단적인 로우라이즈 스타일로 밑위라고 그러죠? 그게 엄청 짧았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입고 다니던 유행이 일기도 했었죠. 톰 포드는 가죽 제품만 팔리던 구찌를 관능적이고 섹시한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게끔 달라붙는 매끈한 라인을 추구했죠. 당시의 구찌 화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런 전위적인 진보와 관능적인 섹시함은 테슬라 디자인에 녹아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을 과감히 없앤 전위적인 표현은 알렉산더 맥킨스럽고 그 빈자리를 아주 단순한 라인과
매끈한 섹션으로 처리한 점은 톰 포드스럽죠. 송풍구와 센터페시아의 변화도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펜과 핀으로 송풍구를 꾸미는 방식을 구시대적이라며 던져버렸고 그 뒤에 남는 허전함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전위적인 충격과 관능적인 순수함을 오버랩시킨 디자인입니다. 프란츠는 건축 디자이너도 한 명 거론했습니다. 바로 안도 타다오입니다. 안도 타다오는 일본 건축가로 르꼬르비지에에게 건축을 배웠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저보고 세계 3대 건축 디자이너를 꼽으라 한다면 무조건 꼽고보는 프랑스의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세계 3대 하니까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가 생각나네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첫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언제 시간 날 때 영상으로도 만들어 봐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숫자 3을 참 좋아합니다. 세계 3대 디자이너라고 해서 누구누구누구를 꼽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내기를 해도 3세판, 인생의 기회가 와도 3번, 대학도 스카이, 3개의 목숨을 겁니다. 참고로 대학은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수가 있는지 보고 들어가야죠. 독일은 대학에 서열이 없습니다.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의 실력과 재능과 인성과 노력이 중요하죠. 르꼬르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안도 타다오는 노출 콘크리트를 주로 쓰고 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편집하는 걸 즐기죠. 그런 특징이 집약된 빛의 교회는 그의 다큐멘터리 포스터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입니다. 빛의 교회 예배당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신비로움이 색다른 경험으로 작용하죠. 이런 결과물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벽에 틈을 냈고 유리를 끼워 넣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번쩍거리는 철제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뒤에 조명을 달고 벽에 고정하는 방식의 선택과 전기선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십자가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를 내기 위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순화 과정은 전기차 디자인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고 주행거리도 내연기관보다 짧았던 전기차에게 에어로다이내믹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도 급감해서 전비가 더 문제가 되죠. 에어로다이내믹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의 척도가 되는 수치가 바로 공기저항계수 CD입니다. CD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순화 과정입니다. 안도 타다오에게 건축의 핵심은 사람이 활동하는 내부 공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치장은 현혹이요 사치인 셈이죠. 테슬라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건 CD 수치일 뿐입니다. 참고로 모델 3의 CD는 0.23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높죠. 새로운 모델 S는 무려 0.20입니다. 폴크스바겐 컨셉트 XL1이 지구상 자동차 중에서 가장 낮은 0.189를 자랑합니다만 그건 컨셉트일 뿐이죠. 멀쩡히 생긴 포드 세단 양산차가 0.20이라는 건 경이적인 것입니다. 뭐 포르쉐는 외계인을 잡아다 만든다면서요? 그럼 테슬라엔 세계 3대 외계인 중 한 마리를 잡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디자인을 단순화시키기 시작한 시대의 출발점은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부터였습니다. 프란츠도 인터뷰에서 테슬라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철학도 바우하우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펌과 펑션이 이퀄이다라는 견해죠. 디자이너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펌 팔로우 펑션이라는 미국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주장한 명제를 개념 없이 따라한다는 점입니다. 펌 팔로우즈 펑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입니다. 형태가 기능에 종속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링의 영역까지 두루 섭렵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형태가 꼭 기능을 따라야만 한다는 건 디자인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펑션이 펌을 팔로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펌 팔로우즈 펑션이라는 건 디자인이 주가 되어 능동적으로 엔지니어링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프란츠 폰 홀츠하우제는 폼과 펑션의 관계를 아주 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 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할 필요 없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이상적인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이죠. 이 얼마나 훌륭한 식견입니까?